서연아, 서연아, 눈 떠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전 죽고 싶지 않아요. 누구야? 누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거냐? 내가 수익자라고? 병실 CCTV 충격의 장면. 아들이 며느리 손에 농약병을 억지로 쥐어준다. 내가 어떻게 내 며느리를? 오늘의 사연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맘 아픈 사연을 시작해 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속에 저장해 놓을게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답장 드릴게요. 제주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오래된 돌담이 둘러싸인 농가에서 춘자는 이른 새벽부터 밭일을 나갔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춘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죠. 감귤나무 사이사이를 누비며 잡초를 뽑는 춘자의 등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구부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밭을 감쌌습니다. 춘자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한숨을 내쉬었죠. 멀리 바라보이는 집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훈이는 어젯밤에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서연이는 요즘 들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까요. 춘자는 다시 허리를 숙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어나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죠. 이 작은 감귤밭이 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상훈이가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귤나무 밑동에 쌓인 낙엽들을 치우며 춘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상훈이가 서울로 떠날 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죠. 작은 건설업체를 차려서 성공하겠다며 의기양양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몇 번의 프로젝트 실패와 거래처의 배신으로 빚만 늘어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 내려온 며느리 서연이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집에 들어왔을 때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마치 생기를 잃은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죠. 서연이는 원래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상훈이와 만나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해왔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까지 따라온 것이었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춘자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깊은 정적이었죠.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며 가족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상훈이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고 나서 춘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이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죠. 서연아, 밥 먹어라.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3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마치 20살 처녀처럼 앳되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춘자는 며느리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굶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니? 춘자의 다정한 말에도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춘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도 그렇고 아들의 태도도 그렇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상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상훈이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술 냄새와 함께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상훈아, 정신 좀 차려라. 이게 뭔 꼴이냐? 춘자의 준엄한 목소리에 상훈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었죠. 캔을 따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상훈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이런 일이 반복된 지 벌써 몇 달째였으니까요. 상훈이는 맥주를 들고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춘자는 혼자서 점심을 먹으며 이 집안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상훈이는 매일 술만 마시고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생활비는 모두 춘자의 바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훈이는 또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마을의 술집이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러 간 것 같았죠. 춘자는 서연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밥상을 밀어 넣어도 나중에 보면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며 제주도 특유의 강한 바람소리가 집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나뭇가지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춘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큰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상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여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춘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둠이 짙었습니다. 춘자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죠.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쿵 하는 무거운 소리에 춘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상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춘자는 급하게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방에서 뛰쳐나왔죠. 거실로 나오자마자 보게 된 광경에 춘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서연이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상훈이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춘자가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죠.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 춘자의 눈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이 보였습니다. 농약병이었죠.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상훈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차 시동 걸어. 춘자의 외침에 상훈이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차 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춘자는 직접 차 키를 빼앗아 들고 서연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상훈이는 뒷좌석에서 서연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제주 시내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렸지만 춘자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어둠 속을 밝혀주고 있었죠. 뒷좌석에서는 상훈이가 계속 서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깨우려고 했지만 서연이는 의식을 잃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서연이를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춘자와 상훈이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상훈이는 벽에 기대서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춘자는 손을 모아 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춘자는 급하게 다가가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위세척을 통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했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추며 춘자와 상훈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죠. 하지만 뭡니까, 선생님? 농약 중독의 경우 보통 실수로 마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면 타살 흔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춘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훈이는 더욱 창백해져서 벽에 기대섰죠. 타살이라는 단어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고 춘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춘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찰 신고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상훈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을 뿐이었죠. 오전 8시쯤 되어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왔는데 한 명은 중년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죠. 젊은 여경이 춘자와 상훈이에게 차례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서연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춘자는 며느리가 요즘 들어 계속 방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도 덧붙였죠. 경찰관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떠세요? 어젯밤에 어디 계셨나요?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1시쯤 상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상훈이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며 질문을 계속했죠. 몇 시간 후 서연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자는 급하게 병실로 달려갔죠. 서연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서연아, 괜찮니? 어머니가 여기 있어. 춘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춘자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입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손상된 것 같았죠. 춘자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훈이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는데 서연이는 상훈이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서연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과 혈압을 재고 링거 상태를 점검했죠. 그리고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복도에서 상훈이와 마주쳤는데 상훈이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농약을 닦아내고 병은 경찰이 증거품으로 가져갔죠.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끔찍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타살 흔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도대체 누가 서연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춘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춘자는 서연이를 면회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죠. 보험 가입건과 그날 밤에 대해 물어봐야 했지만 아직 회복 중인 며느리에게 무리를 시킬 수도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춘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말라있는 입술과 움푹 들어간 눈 가는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춘자가 들어오자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말을 하기 어려워했죠. 목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따뜻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두 여인 사이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춘자는 서연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며느리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이가 갑자기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목심 목소리로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말에 춘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서연이에게 농약을 먹인 것일까요? 춘자는 서연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던 서연이를 누군가가 깨웠다고 했죠. 그리고 억지로 무언가를 입에 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고 결국 그 쓰디쓴 액체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농약의 화학적 냄새와 타는 듯한 고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죠. 누군가 제게 그 병을 억지로 쥐어줬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춘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타살 시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춘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도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상훈이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곳을 말이죠. 서연이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와 체격으로 봐서는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서연이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한참 동안 거실에 있었다고 했죠.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춘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범인은 가족 중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춘자는 그 끔찍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해치려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상훈이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된 압박에 결국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험료도 대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춘자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신에 오한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서연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보험에 가입시키고 나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혜자는 자신이었습니다. 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끔찍한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서연이는 춘자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죠. 춘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끔찍했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춘자는 서연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며느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춘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춘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이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파괴될 수도 있었죠. 춘자는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주도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집으로 향하면서 춘자의 마음도 그 길만큼이나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춘자가 들어오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춘자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죠. 평소라면 병원 다녀온 이야기라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무관심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상훈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도 상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죠. 춘자가 서연이의 상태에 대해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식사 후 상훈이는 또 외출하려고 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상훈이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춘자는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훈이의 뒷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상훈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이 며느리를 해치려 한 것일까요? 춘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점점 더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상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방문 틈으로 아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상훈이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 서연이가 쓰러졌던 자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춘자에게는 범죄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훈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금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춘자가 밭일을 하러 나가면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특히 마을의 몇몇 아주머니들은 춘자를 보면 피하듯이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민망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춘자가 며느리를 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금 수혜자가 춘자라는 사실이 어떻게든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입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제주도 같은 작은 섬에서는 이런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곤 했습니다. 춘자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억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가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을이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은 평소 춘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춘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이장의 말에 춘자는 작업을 멈추고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마을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며느리 일 때문에. 이장의 말에 춘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죠. 춘자는 이장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몰랐고 수혜자로 지정된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상훈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죠. 상훈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덜 취해 있는 것 같아서 춘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상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상훈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춘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본 상훈이는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았죠. 춘자는 마을의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병원에서 한 말들도 전했죠. 상훈이는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경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해.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어. 춘자의 말에 상훈이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느냐고, 어머니조차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 화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가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젊은 여경과 중년 남자 형사가 내렸죠.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 죄송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경의 말에 춘자는 무슨 증거인지 물어봤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어 춘자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CCTV입니다. 서연 씨가 입원하기 전날 밤 병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찍혔어요. 영상에는 밤늦은 시간에 한 대의 차가 병원 앞을 서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차종과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상훈이의 차였죠. 춘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 상훈 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날 밤에 상훈 씨가 병원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훈이는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왜 병원 앞을 지나간 것일까요? 더욱이 서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형사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응급실 입구 부근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상훈이가 서연이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의 장면이었죠. 상훈이가 서연이의 손에 뭔가를 억지로 쥐어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약병이었습니다. 춘자는 영상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의 손에 독극물을 쥐어주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훈이가 서연이를 해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자 씨, 상훈 씨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거든요. 형사의 말에 춘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체포 영장이라니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춘자는 아들이 아직 집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상훈이는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방 안은 서둘러 짐을 쌌던 흔적이 있었고 옷장과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죠. 상훈이는 아마도 새벽에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상훈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수색하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죠. 하지만 상훈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차들이 여러 대 와 있고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죠. 이제 춘자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상훈이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춘자는 집에 혼자 남아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빚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녁이 되어서도 상훈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공항과 항구도 모두 봉쇄했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려면 반드시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잡힐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로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며느리를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했고 아들을 생각하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춘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가 도망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춘자는 병원에서 서연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할 때마다 목이 쉬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춘자는 며느리 옆에 앉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이는 춘자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훈이의 행동은 상훈이만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춘자는 혹시 상훈이가 잡혔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자 씨, 상훈 씨를 찾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형사의 다음 말에 춘자는 다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춘자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형사는 춘자를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춘자는 며느리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상훈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경찰에 쫓기다가 도망치려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상훈이는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춘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춘자는 아들 옆에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참 후에 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상훈이의 사과에 춘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춘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도대체 왜? 상훈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중간중간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상훈이는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을 해왔고 심지어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쫓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상훈이는 어머니와 서연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죠. 상훈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빚이 가족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존 빚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훈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를 춘자로 지정한 이유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상훈이는 서연이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자고 했고 보험료도 자신이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서연이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상훈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상훈이는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약을 이용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사이에 농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서연이가 저항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입에 부어 넣을 수밖에 없었죠. 춘자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죠. 상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지만 춘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춘자의 외침에 상훈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빚 때문에 어머니와 제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훈이의 변명에 춘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려 했다니 이런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춘자는 분노와 슬픔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온 것이었죠.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은 서연이는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상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었지만 또렷했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을 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의 배신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상훈이는 서연이를 보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서연이는 상훈이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상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겨버렸죠.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와서 상훈이를 연행해 갔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구속될 예정이었죠. 춘자는 수갑이 채워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춘자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상훈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죠. 이제 남은 것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상훈이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가을은 어느새 깊어가고 있었고 감귤나무에는 노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춘자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아들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춘자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춘자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려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시선이 따가웠죠. 춘자는 장을 보러 갈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춘자도 아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퇴원한 후 춘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서울에 있던 모든 것들은 상훈이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이미 처분되어 버렸고 고향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서연이는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도 서로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서연이는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겠지만 마을 이장이 꼭 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회관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춘자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마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암묵적으로 춘자가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춘자는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춘자가 보험금을 받을 계획이었느냐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따졌죠. 춘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고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죠.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서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놀라서 무엇을 하는 건지 물어봤죠. 서연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나려고요. 서연이의 말에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건지, 갈 곳이 있는지 물어봤죠. 서연이는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춘자는 서연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훈이와의 기억, 사건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 두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서연이는 춘자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자신을 받아주고 돌봐준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떠났습니다. 춘자는 배웅을 나가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타고 가는 택시를 바라봤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춘자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상훈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는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죠. 법정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훈이는 수감 생활로 인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은 춘자에게 충격을 주었죠. 검사는 상훈이의 범행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미수라고 규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훈이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했죠. 상훈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연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춘자는 한 달 만에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죠. 서연이는 많이 말라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상훈이의 범행에 대해 증언했고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판사는 상훈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죄목이었죠. 상훈이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아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춘자는 법정 밖에서 서연이와 마주쳤습니다. 두 여인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서연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도 며느리의 건강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했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집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범행, 마을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와의 이별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춘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춘자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입니다. 회관에 도착한 춘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내 며느리는 피해자다. 죄인은 내 아들이다. 탐욕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 춘자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죠. 춘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자의 용기 있는 선언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춘자가 아들의 편을 들지 않고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고 춘자 역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며 제주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춘자는 혼자서 감귤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수확철이 지나고 나무들은 앙상해졌지만 춘자는 여전히 부지런히 밭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이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춘자가 밭에서 낙엽을 치우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실루엣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춘자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 것이죠.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지만 얼굴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며느리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서연아, 왜 다시? 춘자의 물음에 서연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말했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춘자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책임을 느꼈다고 했죠. 상훈이의 아내였던 자신이 그냥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밭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둘 다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죠. 춘자는 며느리의 돌아옴에 안도감을 느꼈고 서연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서연이의 말에 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춘자는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여인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었죠. 서연이는 서울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춘자는 혼자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연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죠. 사람들은 서연이를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는 분위기였죠. 서연이는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을 살려서 마을 회관 근처에 조그만 찻집을 열기로 한 것이죠. 춘자는 서연이의 계획을 적극 지지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찻집 준비를 하면서 두 여인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메뉴를 짜고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어색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찻집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연이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접했고 춘자도 가끔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찻집은 마을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자와 서연이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춘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자신을 받아주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었습니다. 춘자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혼자 지내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딸이다. 우리 둘이 함께 다시 살아보자. 춘자의 말에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연이도 춘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제 엄마. 저도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두 여인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진짜 모녀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자와 서연이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감귤밭을 돌보았고 서연이는 찻집을 운영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상훈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 모두 그 아픈 기억을 덮어두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춘자가 아들을 면회하러 가기는 했지만 서연이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직 상훈이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죠. 여름이 되자 감귤나무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와 서연이는 함께 밭을 돌아보며 올해 수확을 기대했죠. 찻집도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여인은 감귤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제주도의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춘자는 서연이가 나무 위에 감귤을 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연이도 춘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와서 어색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여인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죠. 멀리 지는 석양이 두 여인의 등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웠고 둘 다 행복해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제주도의 밤, 두 여인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나쁜 결말, 좋은 결말,
여러 가지 결말들이 생기지만 모두 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